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직접강제에 이어서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제목이 경찰상 즉시강제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즉시강제에 관한 법리가 경찰 영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행정법 전반으로 이렇게 전 영역으로 넓혀졌기 때문에 원래의 이름은 이제 경찰상 즉시강제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행정상 즉시강제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정의를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에서 목전에 닥친 급박한 장애 제거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의무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성질상 사전에 의무 부과에서는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강제작용이다. 행정강제 안에 행정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 여기까지가 포함이 되죠. 행정강제와 행정벌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라고 했었고요. 행정강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를 묶어서 행정강제라고 합니다. 도의식 체계도 보시게 되면 요건을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목전에 닥친 급박한 장애 제거의 필요가 있는 경우 동그라미, 사전에 의무 부과의 시간적 여유가 X, 성질상 의무 부과에서는 목적 달성이 X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책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책에 따라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전에 닥친 급박한 위해 때문에 시간상 여유가 없다.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1번과 2번을 합쳐서 우리가 협의의 즉시강제라고 해요. 협의의 즉시강제라고 하고, 이 3번에 성질상 의무부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은닉재산과 관련된 문제로 보시면 된다고 했죠. 은닉재산. 여기까지 합쳐서 우리가 광의의 즉시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체에 대한 실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은 행정대집행과는 다른 부분이고, 직접 강제와 공통된 부분이죠. 신체에 대한 실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실력 행사라고 했습니다. 실력 행사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랑 비교해 보시면 행정 대집행에서는 대집행 실행, 그 다음 직접 강제, 그리고 지금의 즉시 강제, 전부 다 어떤 물리력 행사를 동반하는 실력 행사 방법이죠. 이것들은 전부 다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띈다고 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것은 합성행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행정행위로서의 수인하명과 그리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집행행위가 결합된 합성행위이며, 이 중에서 행정행위 부분, 수인하명 부분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 수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시강제 목적을 보시게 되면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가 아니라 필요한 상태 실현입니다. 필요한 상태 실현이죠. 이것은 앞에서 배웠던 우리 강제집행이랑 비교하는 거죠. 강제집행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즉시강제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따라서 그에 따른 의무이행 강제나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 실현과는 관련이 없겠죠. 의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요거는 이제 제재력 행사로서 간접적 강제였었고요. 동그라미 2번은 강제력 행사로서 직접적 강제에 해당한 내용이지만 둘 다 의무 관련성이 있어서 지금의 즉시 강제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CF 행정조사가 있는데, 행정조사는 과거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즉시강제 일종으로 봤었다라고 했죠. 종래에는 즉시강제 일종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사 얘기할 때 즉시강제 얘기 나오고, 즉시강제 얘기할 때 조사 얘기 나오고, 원래는 이제 한 집에 살았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통설이 양자를 이제 분리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의 경우에서는 여기 보시면 필요한 상태 실현이라고 했어요. 이게 종국적 목적이죠.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가 바로 즉시강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조사,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 이런 것들은요, 과세 처분을 하기 위한 전 단계죠. 그래서 예비적 보조적 작용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사랑 즉시강제는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별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같은 것으로 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를 즉시강제 일종으로 봤었기 때문에 앞에서 배우신 대로 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강제조사 부분이 이제 즉시강제랑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같은 것으로 봤었고, 조사가 즉시강제 일종이다 이렇게 봤었고, 지금도 이제 교수님 교과서 보게 되면은 실효성 확보상 안에서 행정조사라는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 책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강제하고 행정조사는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된다는 점. 즉시강제 한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즉시강제 요건과 밑에 있는 즉시강제 한계, 이걸 묶어서 우리가 즉시강제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위법성 판단 기준이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사례집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죠. 예전에 이제 고시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고, 택시 기사들이 개인 택시 하는 이제 개인 택시 기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하면서 시내로 나왔는데 자기 차들을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와서 도로를 점거를 했고, 그리고 가스통을 꺼냈습니다. 가스통을 꺼내서 불을 붙이겠다. 이렇게 막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경찰기관이 이 이제 시위를 해산을 시키는 과정에서 최루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최루탄을 사용했다. 과연 이 최루탄 사용 행위는 적법한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최루탄 사용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분사기 등의 사용, 분사기 등, 그죠? 그 중에 등이죠, 등. 분사기 등의 사용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가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최루탄 사용은 즉시강제이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상 즉시강제의 일반법적인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행위들이 대부분 다 즉시강제거든요. 그러면 이 분사기 등의 사용도 즉시강제 일종이란 말이죠. 그러면 최루탄 사용이라는 것의 요건, 분사기 등의 사용의 요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즉시강제의 요건 및 한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집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최루탄을 사용한 시위 진압. 최루탄을 사용한 시위 진압.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최루탄 사용 부분에서는 분사기 등의 사용과 관련된 위법성을 파악해내고, 이 시위 진압 부분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가스통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즉시강제의 위법성,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 둘 중에 한쪽에서만 위법성 사유가 발생해도 이 시위 진압 행위는 위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받아들었을 때도 우리가 즉시강제 요건과 즉시강제 한계와 이런 논의를 하게 되죠. 즉시강제 한계 보시게 되면, 즉시강제라는 것은 오른쪽에 괄호에서 경찰 영역에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도 그러냐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게 있어요. 즉시강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행정개입 청구권. 앞에서 배웠던 우리 이제 행정개입 청구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보통 이제 경찰 영역에서 문제가 됩니다. 경찰 영역에서. 그래서 종래에는 경찰상 즉시강제라고 했던 것들을 행정법의 전 영역으로, 전 범위로 넓혀서 우리가 행정상 즉시강제라고 하는 것이고, 행정개입 청구권도 종래에는 경찰 개입 청구권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은 행정개입 청구권, 행정법 전반으로 이렇게 확대가 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기 이제 뒤에 강론에 경찰법 파트에 가게 되면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라는 게.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는 것이냐면요. 어떤 처분의 위법성을 우리가 논의할 때 말이죠. 처분의 위법성을 논의할 때 첫 번째, 주체상 위법성이 있는가?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가? 형식상 위법성이 있는가? 내용상 위법성이 있는가? 이렇게 나눠서 판단을 하게 되죠. 이 중에서 이 내용상 하자와 관련된 문제가 두 개로 나눠지고, 첫 번째는 이제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우위 원칙에 대한 문제와 이렇게 구분돼서 검토가 되죠. 이 법률 우위 원칙 중에서 만약에 그것이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재량의 하자 논의가 들어가게 되는데, 재량의 하자 검토를 할 때, 불문법에 위반된다, 안 된다, 이런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게 행정법 총론 파트에서는 행정법의 1번 원칙, 조리법으로서 잘 아시는 대로 행정법의 1번 원칙,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이거죠?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신뢰보호 원칙, 자기구속 원칙, 목적 위반, 동기부정, 부당결부 금지 원칙, 실권의 법리, 사실오인, 여기에 위반되면 이제 재량의 남용, 재량의 하자가 있다라고 파악을 하게 되는데, 경찰법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뒤에서 강론에서 경찰법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일반 재량에 비해서 경찰 재량의, 경찰기관의 재량은 우리가 경찰 재량이라고 합니다. 경찰 재량의 그 재량권의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한계 논의가 나옵니다. 특유의 한계 범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뿐만 아니라 경찰법상 일반 원칙에 위반되었을 때도 재량의 하자가 발생해서, 경찰 재량의 하자가 발생해서 위법해진다라고 말해요. 이겁니다. 이게 이제 경찰 영역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논의가 오른쪽에 있는데요. 경찰 소국의 원칙, 경찰권의 발동은 소국적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권의 발동은 공공의 영역에서만 미쳐야 되는 것이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는 경찰권 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경찰 책임의 원칙, 그와 같은 경찰상 위험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 발동을 해야 된다. 경찰 평등의 원칙, 경찰권 발동은 합리적 차별 사유 없는 이상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경찰 비례 원칙, 역시 이익 형량을 통해서 합리적인 균형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경찰 보충성의 원칙, 이보다 덜 침입적인 수단이 존재할 때는 경찰권 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경찰 영역에서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데, 즉시강제가 경찰 영역에서부터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실체법상 한계, 내용상 한계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소비 급보에서 갑자기 국내 내수 시장의 소비가 급격히 줄었다라는 보고가 대통령에게 들어가면 대통령은요 긴급 재정정제 명령을 해야 되는, 즉시강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두문자예요. 그럴듯한가요? 네. 그래서 이 소비 급보에서 보시면 소가 소극성의 원칙이죠. 이게 경찰법상 일반 원칙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비례 원칙도 경찰법상 일반 원칙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충성의 원칙도 역시 경찰법상 일반 원칙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급박성은 이제 즉시강제라는 내용의 특징 자체로부터 바로 도출되는 한계 논의고요. 이처럼 실제법상 한계가 소극성, 비례성, 급박성, 보충성으로 구성이 되는 것은 이게 경찰 영역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기억을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실제법상 한계 논의는 왜 나오는 것이냐? 위에 보시게 되면 즉시강제는 강제집행과 비교했을 때 사전에 어떤 의무 부과 과정도 거치질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의무라도 부과해야지. 의무를 부과해주면요, 그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무 부과 과정 자체가, 그 절차 자체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 집행보다도 훨씬 더 침입적인 수단입니다. 훨씬 더 침입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 내용상 절차상 한계가 더 추가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침입적인 수단을 행사를 할 때는 이 같은 한계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한계의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소극성의 원칙을 보시게 되면 질서 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즉시 강제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질서 유지, 우리 이제 교과서에 있는 예를 한번 볼까요? 교과서에 있는 예를 보시면 보호 조치, 뭐 예를 들어서 파출소 앞에서 술을 먹고 쓰러져서 혹한의 날씨에 잠을 자고 있는 노상에서 주치 중에 잠든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의 이제 생명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구대 안에서 좀 재워야 된다라는 보호 조치. 이것도 질서 유지 목적이죠. 안전 관련된 문제잖아요. 무기 사용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 전염병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전염병 환자인데 얘한테 가서 너 서울대학교 병원에 좀 갇혀라라고 명령을 하면 얘가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무기 등의 임시영치, 이것도, 위험 방지를 위한 것이고, 위해식품, 보건상의 위험 방지를 위한 것이고, 소방 대상물의 파괴,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그죠? 불이 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파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방기본법 25조에 같은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안전을 위한 목적인 것이고, 위험 방지를 위한 가택 출입,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이 났는데 그 부부싸움의 정도가 단순한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설 정도의 심각한 상황까지 이렇게 다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상대방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소극적인 질서유지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죠. 적극적인 공공복리 목적으로 만약에 경찰권 발동도 마찬가지지만 즉시강제도 적극적인 공공복리 증진 목적으로 개입을 해버리게 되면, 국가가 개입을 해버리게 되면 국민의 법률 생활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받습니다. 그래서 소극성의 원칙, 소극성에 따른 한계가 포함이 되어 있고, 필요성은 별거 없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적필상이죠. 적필상.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당연히 항상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급박성에 따른 한계. 이건 뭐예요? 이게 급박하지 않으면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의무 부과해서 상대방이 자기의 손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게 맞겠죠? 급박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강제 수단이 들어와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험의 현재화가 확실시되는 상황,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때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런 위험 발생의 가능성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단순한 가능성 정도 가지고 안 되고, 그것이 명백한 현존하는 위험일 때만 가능하다. 보충성에 따른 한계는요. 요거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 대집행, 직접 강제, 즉시 강제, 점점 더 침익적이진다. 그러면 얘는요, 이거보다 덜 침익적 수단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얘는요, 이게 인정되면 안 되는 거고, 얘는요, 이게 인정되면 안 되는 거고, 그보다 덜 침익적 수단이 존재할 때는 불가능하다. 점점 침익적 수단으로 행정대집행, 직접강제, 즉시강제 이렇게 넘어올 때는 항상 보충성의 한계가 따릅니다. 그렇죠? 항상 그보다 덜 침익적 수단이 있으면 인정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법상 한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즉시강제가 그 상대방의 신체에, 또는 재산에, 또는 이제, 가택 등의 주거에도 일정한 강제가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력이 미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헌법 제12조 3항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3항에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는 적법 절차에 따라, 적법 절차 원칙이죠.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된다. 사전 영장주의 원칙. 요거는 이제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니까 즉시 강제 중에서도 대인적 강제와 관련돼서 주로 논의가 되고요. 물론 이제 겹치는 영역도 있는데 주로는 대인적 강제와 관련 논의가 되고, 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된다. 이건 이제 즉시 강제 중에서 대가택 강제와 관련돼서 주로 논의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가 제가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릴 때가 있어요. 대가택 강제도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행정조사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신 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임의조사가 있죠. 상대방이 협력을 받아서 임의적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력을 안 하면 강제조사를 들어갈 수 있을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상황이 너무 급박하면 이건 더 이상 행정조사가 아닙니다. 이때는 이제 즉시강제로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죠. 그러면 이것 두 개가 둘 다 결국은 대가택조사, 대가택강제의 경계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문제 풀다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풀어드리면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즉시강제로서의 대가택강제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시강제로서의 대가택강제 쪽을. 여기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단순히 형사사법작용에 대해서만 이어갔던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행정권 발동에도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모든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기본권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모든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행정법 영역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작용에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장을 받아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똑같은 거죠. 여기서도 행정법 영역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서. 그러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똑같이 봐요. 절충설에 따라서. 똑같이 보는데 즉시강제가 바로 예외예요. 여기 이제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급박한 상황. 즉시강제 이코로 예외. 이게 100% 성립됩니다. 100%. 그러니까 영장주의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행정권 발동, 행정 영역이어도 적용되는 건 맞는데 즉시강제 자체가 바로 예외적 상황이다. 그래서 영장주의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위반이 아닌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적용이 안 돼서 위반이 아닌 게 아니라 적용은 되지만 예외가 인정돼서 위반이 아닌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과정이고, 그다음 이제 권리구제 방식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1차적 권리구제하고 2차적 권리구제가 항상 나눠지죠. 1차적 권리구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해지셨을 텐데 행정쟁송제도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직접강제와 다르지 않죠. 우선 권력적 사실행입니다. 처분성 인정시켰죠. 대상적격은 인정됩니다. 행정심판도 소송도 전부 다 처분성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뭐가 문제예요? 오른쪽 위에 보세요. 권력적 사실행이라는 특징만 나오면 쟁송법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논점은 무조건 3개. 사실행이니까 처분이냐? 대상적격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권력적 사실행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돼 버리겠죠. 취소 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형성소송입니다. 근데 이미 처분의 효력이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미 소송의 목적이 달성된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그런 소송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 이것 때문에 협의 수익이 원칙적으로 깨집니다.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 처분의 효력을 유지를 시키면 취소를 유지를 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집행정지 논의까지 연결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 3논점입니다. 기본 3논점인데 이 문제는 즉시강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단기간에 종료된 특징 때문에 다만 CF 예외적으로 계속적 성질을 가진 경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강제격리가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철장 안에 갇혔어요. 가두는 행위까지가 즉시강제입니다. 가두는 행위까지가. 그러면 철장 문을 잠그는 순간 즉시강제 처분의 효력은 소멸됐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협의 소익이 없죠.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얘는 지금 거기 갇혀 있습니다. 계속적 성질이 인정되죠. 갇혀 있는 중이죠. 갇혀 있는 중이면 이 즉시강제라는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비로소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기간에 종료된 특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협의 수익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올라가 있는 참조 자료 중에서 인신보호법 한번 보세요. 이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법을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지금 뭐 하나? 그분은 옛날에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이죠.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이 법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참 저는 역시 뭐 대법관 출신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발의를 했던 법이에요. 근데 인신보호법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그런 경우 좀 보셨을 거예요. 정신병원에다가 가두는데요. 정신병자다 이거예요. 누가 이 사람 여러분 살다 보면은 주변에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그렇죠? 옆에서 옆집에 막 저희 건물에도 며칠 전에 그러던데 아주 시끄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막 꽝꽝 새벽 3시에 자고 있었으면 화를 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새벽에 작업을 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그쪽에 한 사람은 좀 정신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건 진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배제하기 위해서 예,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아들하고 모의해서 정신병원에 아버지 가둬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있습니다. 실제 사건으로. 예. 전에 이제 KBS에 의뢰인 K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재밌습니다. 이거 의뢰인 K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의뢰인 K라는 프로에서도 이런 사건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거예요. 너무 오냐오냐 키우니까 얘가 진짜 말썽을 너무 많이 부리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거 뭐 보다 못해갖고 혼을 좀 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돈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돈도 욕심이 나고 어머니랑 아들이랑 모의를 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거시키고 싶은 거예요. 방법을 이제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신병원에 가고 그 담당자를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돈을 매수하고 그 원장이 없는 그 시간대에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입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 입원을 시키는 과정도 그 이제 데려가시는 분도 이미 다 매수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수속을 밟지 않고 그냥 입원시켜 버립니다. 그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인권의 사각지대가 바로 정신병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냥 나는 이미 정신병자입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그냥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알고 있었던 이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이 아들의 고모죠. 이 고모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수사를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입원이 됐던 게 아닌 거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인신보호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럴 때 과연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한번 보시면요.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사인에 의한 시설의 수용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나 지자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수용시설, 보호시설에 수용보호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 절차에 따라 체포 구속된 자, 수용자,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를 문제니까 이건 제외하는 거고요. 이 법에서 수용자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이제 구제 청구 여기만 보시면 돼요. 나머진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 그런 식이죠. 적법하게 수용된 후에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이제 치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당하게 수용되고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법정 대리인 후견 이게 문제예요. 배우자, 직계열 쪽, 법정 대리인 얘네들이 그 짓을 하는 건데 그렇죠? 얘네들한테 이런 걸 청구하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이럴 때 예를 들어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정신병원에 가봤다가 이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억울하게 갇혔구나. 그렇죠? 사회복지사 또는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뭐 인근 주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법을 만들다 여기까지밖에 안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 때는 저한테 와서 자문을 구하고 만들어야 되는 이 약하죠. 그렇죠? 배우자, 직계열적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원에 근데 여기서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피수용자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밑에 3조의 2에 보시게 되면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3조에 따라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고지를 하나요? 그죠? 그 피수용자가 나 구제 청구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다 구제 청구하려고 하는데 얘기하면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죠. 근데 어쨌든 뭐예요? 법적인 근거는 미흡 하나만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신보호제도라는 게 최근에 이게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7년도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즉시강제와 관련된 부분이죠. 즉시강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 뭐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상 손해배상을 보시게 되면 위에서 보신 대로 원칙적으로 행정쟁송이 제대로 된 방법이 되질 못합니다. 왜요? 처분의 효력이 바로 소멸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즉시강제 때문에 만약 손해를 받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판례에 따르게 되면요, 경찰이 쏜 총에 맞아갖고 사망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항상 인정합니다. 그죠? 예, 손해배상이 즉시강제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보상도 될 때가 있습니다. 손실보상도. 아까 전에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요, 소방대상물 파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었죠? 대물적 강제에서. 예, 소방대상물 파괴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만약에 재산적 손실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25조 4항에서 그에 따른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이건 이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하는 행위거든요.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이 그 대상물을 파괴합니다. 즉시강제는 소방서장이에요. 그런데 보상은 누가 하냐? 지자체가 합니다. 지자체가. 시도지사는 강제처분으로 위에서 뭐 대상물 파괴 이와 같은 강제처분으로 인해서 재산적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해서 보상 규정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은 이제 뒤에서 손실보상 배울 때 또 개별법상 근거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신보호제도라는 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2007년도부터 인정이 되고 있고요. 예, 인신보호법이 방금 보신 대로 즉시강제로 인해서 어떤 시설에 갇혔을 때 자신이 억울하게 갇혔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구제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교과서 가지고 우리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별 개념 보시면 강제집행과 즉시강제, 우리 이제 앞에서 직접강제를 배울 때도 즉시강제랑 이제 비교를 했었고요.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그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 요게 핵심이죠. 그럼 행정조사랑 비교를 해보시는데, 행정조사는 우리 앞에서 또 배웠던 내용이죠. 옆에다가 써놓으시고, 종래에는 즉시강제의 일종으로 파악했다. 그렇죠? 종래에는 즉시강제의 일종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경찰법 파트를 가도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계속 이런 말이.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법 파트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불신검문. 불신검문 이거 즉시강제입니까? 문이 좀 이상하게 생겼네요. 불신검문 이게 즉시강제입니까? 행정조사입니까? 지금 이 즉시강제와 행정조사를 구별하는 최근 통설에 따르게 되면 이거는 행정조사입니다. 불신검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불신검문의 정의가 뭔데요? 경찰관이 그 거동불심자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 생기게 되면, 그죠?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 청취하는 과정이 바로 불신검문입니다. 질문 청취하는 게 불신검문이에요. 그럼 경찰관의 의심이 해소되면 그것으로서 행정 목적이 달성된 겁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 이 경찰관이 어떤 직무 수행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 수집 절차입니다. 자료 수집 절차죠. 이건 엄연히 행정조사예요. 근데 여기 가도 그런 말이 나와요. 경찰조사설, 즉시강제설. 이게 법적 성질이 뭐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옛날 때 행정조사를 즉시강제 일종으로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아직도 그냥 남아있는 거지 지금도 서로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옛날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따르게 되면 이것도 즉시강제로 보이는 거고 지금의 통설에 따르게 되면 이거는 행정조사, 경찰조사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종래에는 즉시강제 일종으로 파악했다라는 거. 이게 나중에도 계속 문제가 된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행정조사는 단순한 예비적 보조적 작용으로서 그 자체로서 종국적인 행정 목적 달성이 아닙니다. 종국적 목적 달성이 아니지만 즉시강제는 필요한 상태 실현이라는 것으로서 행정 목적을 종국적으로 달성을 시키게 됩니다.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시고요. 지금은 행정조사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2012년도 5월 17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2007년도 5월 17일 날 행정조사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행정조사에 근거가 되는 일반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게 즉시강제 일반법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연히 이건 행정조사에 대한 일반법입니다. 즉시강제 일반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에요. 즉시강제는 일반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고 그 다음에 행정조사는 일반법이 행정조사기본법입니다. 엄연히 다른 겁니다. 다음 법적 성질을 보시게 되면 즉시강제는 우리 이제 앞에서 배운 직접강제와 동일하게 이것도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직접강제는 무엇을 집행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가지는 사실행위죠?
직접 강제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죠.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죠. 즉시 강제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이 없죠. 법률에 근거해서 바로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직접 강제는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한 권력적 사실행위고 얘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종류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그 대상에 따라서 대인적 강제, 대물적 강제, 대가택 강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실력을 행사하면 아까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신체에 대해서 하게 되면 대인적 강제. 무기 사용, 사람을 상대로 특히나 뭐겠습니까?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사람을 상대로 총을 쏘는 경우나 보호 조치 아까 봤던 대로 술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 끌어다가 지구대에다 재운다라고 하게 되면 신체에다 실력을 가하고 있는 거고 전염병 환자도 질질 끌고 가서 가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의 실력을 가하죠. 대물적 강제는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대가택 강제는요 가택이나 영업소에 대해서 한다는 건 이건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데 옆에다가 써놓으시고. 행정조사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즉시강제에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그죠? CF 행정조사 이코로 똑같겠죠. 옛날부터 그렇게 해놨었으니까 분류를 대인적 조사, 대물적 조사, 대가택 조사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행정조사도 대인적 조사, 대물적 조사, 대가택 조사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그게 이제 조사인데 행정조사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급박한 상황이면 조사의 범위를 넘어서 즉시강제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임의조사에서 강제조사로. 그게 또 더 급박하면 즉시강제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조사와 즉시강제를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보시게 되면 우선 법률류 원칙, 침익적 작용이면 어느 견해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법률류 원칙 적용받죠. 직접 강제도 그랬었습니다. 즉시 강제는 사전에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 강제보다도 더욱더 침익적인 게 바로 즉시 강제입니다. 그래서 법률류 원칙은 당연히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법이 있느냐? 장태주 교수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즉시 강제 일반법이라고 보십니다. 제 책은 어떻게 돼 있냐? 즉시 강제 일반법은 없고 경찰상 즉시 강제 일반법은 경직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홍정성 교수님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태주 교수님이 이제 퇴임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교수님에 맞춰서 특별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경직법이 즉시강제 일반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즉시강제 99%는 경찰상 즉시강제예요. 즉시강제 99%는 경찰상 즉시강제입니다. 그래서 경직법이 즉시강제 일반법이다 이렇게 보셔도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법은 우리 아까 본 대로 전염병 예방법상의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 이런 게 있었고 식품위생법은 이거 이제 조심하시라고 했죠. 직접 강제는 지난 시간에 79조였었고 그다음에 병든 동물고기, 쇠고기, 수거 폐기 이런 것들은 식품위생법 72조는 즉시강제라고 했습니다. 소방기본법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방기본법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는 뭘 봤냐면 우리가 그 소방 대상물 파괴 이런 거 봤는데 살다가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죠?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제가 참 잘 되는 그것도 참 보기 좋은 구경이겠죠. 그런 거 말고 재밌는 거.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이죠. 싸움 구경, 불 구경. 근데 불 구경 싸움 구경도 조심해야지, 그렇죠? 싸움 잘못 구경하면은 휘말립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술 취하신 분들 싸움 나면 112에 신고하지 가서 말리지 마라.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한참 운동을 할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술 취하신 분들 동네에서 말리다가 죽을 뻔한 일이 있습니다. 둘이 동시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를 왜 말린 사람을 공격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관 분들 오실 때까지 버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불구경도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왠지 알려드릴게요.
불구경이 재밌긴 한데 소방기본법 24조를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불구경을 안 하시게 될 겁니다. 24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항상 필요하죠.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소방기본법에 보면은 이 반대 조항도 있어요. 불이 난 곳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다 조항도 있고요. 반대로 근처에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불을 끌 수 있다 조항이 있어요. 그럼 옆에서 소방관이 말해요, 우리한테. 여러분, 경찰관의 행동은 경찰서장의 행위로 봅니다, 법적으로. 소방관의 행위는 소방서장의 행위로 의지하거든요. 그러면 소방관이 우리한테 처분을 할 수 있어요, 하명으로. 근데 그게 즉시강제야. 즉시강제는 문서의 형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두로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옆에서 소방관이 저기 도와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말이 협조 요청이지 명령이거든요. 예,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근처에 가지 마시고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구경하시는 게 맞고 괜히 여기서 휘말려고 괜히는 아니죠. 도와주는 게 맞는데 그렇죠. 다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도와주다가 다치면 보상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보상 규정이 있는데 보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 다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재밌는 구경만큼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고 소방기본법 아까 전에 대상물 파괴도 즉시강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뭐냐면 소방활동 종사명령이라고 불러요. 소방활동 종사명령 이것도 말이 명령이지 즉시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건 이거는 아까 우리 도의식 체계도에서 직시강제 요건과 밑에 있는 즉시강제 한계, 실체법상 한계, 절차상 한계, 요건, 실체법상 한계, 그 다음에 절차법상 한계, 이걸 가지고 즉시강제의 위법적법을 판단을 합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고, 처분의 위법성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트 7번 가시게 되면 한계는 뭐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절차법적 한계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막 주되게 설명을 하거나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진 않고요. 결론이 대법원이랑 헌재 입장이 갈리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데 즉시강제 그 자체가 바로 예외이기 때문에 판례 한번 보세요. 판례 보시면 대법원 사전영장주의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모든 국가작용이죠. 이게 오직 형사사법작용이다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작용이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이를 고수하여 행정 목적이 달성 곤란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에서와 같이 형사 절차에서도 예외를 인정하는데 왜 행정 절차에서 그 예외를 인정하지 못하겠는가? 예외를 인정 못할 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헌재 역시도 적법 절차 원리의 일반 조항으로서 형사 절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공권력 작용, 모든 국가 작용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시강제에서 옆에서 여러분들 당신 건물이 옆에 건물이 불이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이 번지는 중간에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걸 영장을 가져가야 됩니까?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전염병 환자 강제 격리하는데 가갖고 영장 받아다가 강제 격리 그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즉시강제는 영장 받아오는 것을 통해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한 상황이다. 항상 목적 달성이 곤란한 상황이다. 예외를 인정을 합니다. 검토 보시게 되면 영장주의는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적법 절차 원리인 것은 맞다. 국민의 신체 재산 실력을 가는 즉시강제 역시도 기본권 보호를 위한 영장주의 정신에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볼 것이다. 그러나 즉시강제에 대해서도 영장주의를 무조건적으로 고수를 하게 되면 즉시강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예외를 인정하고 항상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도 이거는 헌법 문제지 우리 쪽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 있어요? 옆에 CF 하나 걸어 놓으시고요. 행정조사. 행정조사에도 똑같은 거 또 있었죠. 그것도 즉시강제에서 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거기도 이제
대인적 조사, 대물적 조사, 대가택 조사 다 있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을 하시고 고민을 누락시키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핵심은 아니고요. 로마자 8번 보시게 되면 권리구제, 이것도 뭐 대부분 이제 설명이 됐는데, 즉시강제가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죠. 수인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고 대상적 격에는 문제가 없는데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단기간에 종료된 특징 때문에 권리보호이익, 즉 협의의 소익이나 협의의 심판이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적 성질을 가질 때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계속적 성질로 기억을 하시고 쟁송법적인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계속적 성질이라는 건 사실 너무 추상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법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데, 그건 이제 사례 문제를 풀면서 제가 조금 더 심화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는 거,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보호조치나 무기 사용, 분사기 등의 사용, 이와 같은 즉시강제, 경찰권 발동과 관련된 권리구제 방법은 항상 국가배상으로 논의합니다. 항상 국가배상으로. 그러니까 경찰법 영역에 가갖고는 우리가 뭘 배우냐면 어떤 경찰작용이 위법한지만 배워요. 그리고 그에 따른 권리구제 방법, 행정법은 결국 타행정구제법으로 집대성되는 거라고 하지 않냐? 맞습니다. 뭘로 처리하냐? 전부 다 국가배상 처리합니다. 그래서 경찰행정법 쪽에서는 국가배상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단기간에 종료된 특징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경찰권 발동은 전부 다 즉시강제고 전부 다 단기간에 종료되고 전부 다 행정쟁송이 그다지 딱히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국가배상 처리를 합니다. 국가배상. 국가배상이 즉시강제에 있어서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는 거. 경찰작용은 대부분 다 즉시강제죠. 그래서 국가배상이 주요하게 논의된다는 거. 이걸 좀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손실보상은 뭐 아까 보신 대로 뭐 소방기본법 제25조 사항처럼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우리 뒤에서 손실보상을 배우면서 수용 유사적 침해라고 하거나 희생적 침해라는 법리를 가지고 따로 개별법의 근거가 없을 때도 헌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같은 법리를 우리가 또 추가로 배우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가구제 수단은 다른 것보다는 집행정지만 좀 기억을 하세요. 집행정지를 우리가 논의하는 이유는 바로 협의의 소익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협의의 소익을. 단기간에 종료된 특징 때문에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면 각하됩니다. 각하판결, 각하재결, 각하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집행정지가 꼭 필요한 겁니다. 집행정지. 집행정지도 중요한 거라고 했죠.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집행정지 세 개가 세트 논점이에요. 권력적 사실행위 세트 논점입니다. 결과제거 청구는 그냥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써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과제거 청구에 대한 논의는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협의 소익과 관련된 논점인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문제로 나오기도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결과 제거에 대한 문제는 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야 비로소 가시화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지금 이건 단순히 학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정당방위고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불신검문 갖고 예를 하나 든다면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는데 불신검문 중에서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소지품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소지품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 소지품 검사를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경찰관이 그 거동 불심자에게 불신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가슴팍이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그럼 여기 뭐가 들어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안에 만약에 식칼 같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질문 과정에서 경찰관이 위해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하게 돼요. 소지품 검사를. 근데 이런 소지품 검사를 할 때 그 경찰관은 항상 이렇게 외표 검사를 방식으로 해서 그 옷의 겉부분을 이렇게 툭툭툭툭 쳐보는 방식으로 소지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바로 손을 집어넣어서 꺼낸다. 이건 불법적인 공무집행이에요. 더 이상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판례는. 이때는 정당방위 측면에서 그 거동불심자가 진짜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경찰관을 때려도 죄가 되지 않아요. 이런 판례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정당방위에 대한 얘기가 그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의 더 이상 이제 공무집행이 아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좀 다루긴 뭐하고 경찰법 파트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신보호제도는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신보호법을 이제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인신보호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었다는 거. 즉시강제로서 아까 보셨던 거 수용시설 이런데 강제격리 당했을 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몇십 년째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이제 토대가 마련된 게 바로 인신보호법이라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니까 인신보호법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즉시강제까지 함으로써 우리가 어디까지 갔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강제집행과 즉시강제까지 포함해서 행정강제까지 끝난 겁니다. 행정강제까지.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전통적 의무행 확보 수단 전체까지 넓히기 위해서 행정벌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행정벌까지 하면 전통적 수단에 대한 논의가 다 끝나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행정강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